자, 1교시 때 보수 실무를 치셨고 2교시 때 구조시험을 치셨는데 1교시 보수 실무는 작년 그러니까 직전해의 기출문제죠. 그죠? 보수 기출문제고 2교시 문제 안에는 직전해의 실적설계 기출문제 두 문제를 포함시켰어요. 실적설계 문제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일단은 메인이 보수니까 보수 쪽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실적 설계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뤄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대신 실적 설계 속에서도 보수적인 요소들이 꽤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구조를 묻는 듯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값어치는 포함시키고 물론 이제 적산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시험 칠 때 문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산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사실은 별로 다를 차이 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자, 보수 실무 문제에서 작년 기출 문제 봤을 때 오늘 시험 치면서도 뭐가 이제 보자마자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 시험 문제를 여러 번 분석해서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익숙한 분들은 보자마자 풀어가셨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적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감이 잡히신 분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보자마자 딱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적산 강의할 때 꼭 외우셔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수량 산출 기준이죠. 그러니까 품을 적용하는 수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각 공정마다 다 있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온돌 공사하는데 수량 산출의 기준은 뭐예요? 온돌 공사에서 수량 산출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방바닥의 면적이 있고 자, 굴뚝은 제외해서 했지만 굴뚝은 뭘 구해야 돼요? 수량 산출의 기준이 뭐예요? 굴뚝은 뭐예요? 그렇죠. 둘레 면적이죠. 연도는 길이. 그렇죠. 부뚜막 아궁이는 바닥 면적. 함실 아궁이는 개수. 이게 수량 산출 기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문제가 나왔어. 뭘 구해라고 그랬어. 그럼 뭘 수량 산출 기준으로 딱 계산해지는지가 머리에 딱 쓰면 첫 번째 얘가 구해라고 그랬는 게 쭉 보니까 온돌 해체 고래설치 온돌 방바닥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함실 아궁이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때 제가 함실 아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품셈이 나오는 거. 그다음 부뚜막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부뚜막은 부뚜막 바닥 면적 수량 산출해야 되고 얘는 방바닥 면적 산출해야 되고 얘는 몇 개인지 봐야 되고 그럼 여기서 그 수치를 확인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봤는데 이건 뭘 봐야 되지? 여기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막 이런 분들이 반 이상이죠. 이런 분들이. 왜? 수량 산출 기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또 낼 거예요. 그럼 다른 문제 보면 지문은 길고 도면은 있고 수치는 많은데 뭘 봐야 되지? 수량 산출 기준이 뭔지부터 이렇게 체크가 딱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문제 분석이 되죠. 그래서 찾아져야 할 게 자꾸 첫 번째, 뭐가 요구됐는지. 그럼 뭐가 요구됐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전제가 있는지. 적산은 풀어가는 과정으로 풀어가지 못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치수가 뭔지. 그죠? 내가 찾아야 되는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바닥이면 방의 면적을 하는 평면의 치수가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치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굴뚝이면 굴뚝 둘레, 가로, 세로와 높이에 대한 치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도면이든 아니면 지문으로든 그걸 찾아야 될 거죠. 그죠? 그럼 연도면 연도의 길이에 대한 치수가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단위가 뭐냐? 제곱미터냐? 메타냐? 안 그러면 세제곱미터냐? 이게 뭔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할증. 그죠? 할증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이제 할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할증 요소를. 네가 알아서 그 적용 기준에 있는 할증을 네가 알아서 적용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죠? 제가 그래서 적용 기준 다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용 기준을 통째로 제가 요구할 겁니다. 다 쓰시라고 앞으로. 그거는 기출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적용 기준을 다 쓰시라고. 제가 그래서 외워야 될 것들을 외워야 뭔가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외워야 될 것들을 외우지 않고는 이해하는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그 다음 응용 단계잖아요. 근데 뭔가를 외우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전혀 응용을 못 하죠. 그죠? 근데 신규 수강생분들은 아직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시험 치면서 내가 왜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왜 멍하게 있었지? 아, 이걸 내가 체크 안 했구나. 그럼 다시 쭉 체크해 놓고 다음 주에 똑같이 시험 칠 때 적산 문제 또 있겠죠. 그럼 다음 주는 최소한 내가 뭘 풀어야 되는지는 알고 풀자. 이렇게 준비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 소수점. 소수의 마지막으로. 소수점은 소수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할증이 없거나 소수익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문제 분석을 해 들어가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자, 3월 26일 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를 무조건 맞닥뜨릴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시험장 가서 딱 지문 보면 오늘처럼 멍해집니다. 상위권들도 마찬가지예요. 멍해집니다. 한참 멍해집니다. 그럼 처음부터 멍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딱딱딱 끊어서 제일 먼저 뭘 요구했는지 찾고, 그렇죠? 요구 지문을 읽으면서 전제가 뭐 있는지 찾고, 그럼 아 이거는 온돌 문제구나, 아 이거는 가설 문제구나, 아 이거는 기초 문제구나 딱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수량 산출 기준은 뭐지? 딱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수량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해당되는 치수 찾고 단위 찾고 이렇게 들어가야 문제 분석이 되는 거죠. 멍하니 이렇게 문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실질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적산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렇게 딱 아까 제가 시험 치면서 몇몇 분한테 옆에서 조금 설명드렸어요. 제가 설명드리니까 쉽게 뭔가 방향을 잡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자체가 어렵거나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라면 그런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어렵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해만으로 설명만으로 풀 수가 있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수량 산출 기준만 뭔지만 딱 알고 할증 기준만 딱 머릿속에 넣었다면 못 풀 게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계산 문제밖에 더 돼요. 그죠? 적산 문제가. 그래서 1번 적산 문제 그렇게 온돌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량 산출된 거 갖고 공정표를 적용을 하는 건데 공정표를 만드는 건데 그죠? 이 문제에서 1번 문제도 문제가 있고 2번 문제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시험이다 보니 출제자 나름의 방식과 의도대로 이거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는 없지만 나름의 의도를 갖고 뭔가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게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만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만 기술해 주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일지라도 아 얘가 이런 걸 요구했네. 시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에 대한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자, 2번 문제는 보존 철학 관련된 문제였죠. 그죠? 문화재 수리 원칙에 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진정성하고 가역적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보존 철학에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 안에서 한 5-6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면접에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최소한 5문제 이상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교재보다 좀 더 잘 정리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세계 문화유산 기구에서 나온 각종 헌장이라든가 중요한 회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 시기 그다음에 명칭들 그것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드렸죠.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것도 제가 체크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외우셔야 돼요. 물어봐요. 실제로 면접 때 물어봤어요. 나라 문서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 나라 문서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나라 문서의 특징이 뭡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1차 문제로 이제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답변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합격생 답안들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으로 보여드리는 답안은
복귀 답안인데 제가 어떤 식으로 복귀됐는지를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적산 문제도 답을 이렇게 빼지는 않았으니까 151점 답안이에요. 그럼 151점 답안이면 보수 실무에서 150점, 50점이 넘은 답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나온 답안이죠,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대단할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30점대 후반 답안과 이 답안의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40점대 답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채점자는 도대체 이 답안을 왜 50점까지 줬는가? 그렇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지점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방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도 이제 파악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왜 딱 문제를 보면 알아. 이런 문제가 하나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공부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를 이상하게 내면 이상하게 낸 만큼 공부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산 문제를 이미 출제자가 암기 과목화 시켜버렸어요. 처음에 적산 문제 시작할 때 우리께 했던 이야기가 실무에 대해서 실무 경험치를 좀 하려고 이렇게 문제 낸다고 그래놓고 이제 암기 과목 시켜버렸어. 왜 외워라 그러잖아. 다. 이런 것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1차 시험에 들어오는 게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뭐 바람직한가는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린 자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건 1차뿐만 아니라 1차 합격하고 2차 때까지도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숙지를 미리 해 두셔야 되고요. 자, 3번 석등 문제. 그죠? 특정 석등이 나왔다. 그죠? 화엄사 각황전 앞에 우리가 사실은 요 시험을 그러니까 직전에 준비할 때 학원에서 석등을 구조로는 시험을 쳤는데 그죠? 이렇게 시공으로는 근데 이 석등이든 석비든 이렇게 부도든 시공으로 시험 칠 때 조금 특수하게 왜냐면 구조물이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시공으로 적용될 내용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구조물의 특징만 딱 알고 있으면 그게 시공으로 나오든 구조로 나오든 크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데 자, 개별 석등에서 화엄사 곽황경 석등의 특징이 간주석이 북을 엎어놓은 듯한 고복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오프닝 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기둥형 간주석 도면 잡도하는 분도 합격이 있는 답안이라고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고복석을 못 걸어서 불합격했다. 틀린 이야기죠. 그죠? 기둥형을 잡도해놓고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고복석인지 요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체 내용에서 판단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자, 4번째는 목재의 보존 처리 관련된 문제를 낸 겁니다. 목재의 보존 처리 관련된 거. 이 비슷한 문제를 학원에서 시험으로 다뤘는데 이렇게까지 개수를 여러 개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죠. 그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3번에 훼손 원인 6가지. 자, 4번에 수리 방법 4가지. 구조 보강 방법 6가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어디에 여기는 4가지고 이거는 6가지고 이거는 뭐 4가지고 정해진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정해진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설득력 있는 방법의 사항을 내가 뭐 6가지 정도를 4가지 정도를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추려내면 되죠. 문제 요구사항에 부합할 만한 내용으로. 그렇죠? 항상 문제 요구사항에 부합할 만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는 사항, 보강 방법, 보존 처리 방법을 4가지, 6가지만 제시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요것만 해당돼. 요것만 해당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재 수리할 때 굉장히 특수한 보존 처리 방식, 굉장히 뭐 화학적인 어떤 보조 방식 이런 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왜? 그건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나 알지 자기들 몰라요. 그럼 어떤 내용만 알고 있느냐? 아주 일반적인 거. 목재로 덧대서 보강하는 거, 철물로 보강핀 같은 거 보강하는 거, 철판으로 덧대가 보강하는 거, 덧대목 붙여서 보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철물하고 뭐 수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탄소 섬유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강하는 거 이런 정도가 다입니다. 논문들도 다 뒤져봐야 그게 다예요. 다예요. 아주 특별한 보강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왔던 그런 보강 방법, 보존 처리 방법이 다예요, 사실은. 그 범위를 특별히 벗어날 것도 없어. 그럼 그 안에서 내가 6가지나 4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돼. 거기에 해당되는 거. 다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 그러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조건을 잘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번의 1번의 조건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먼저 그러면 자, 위에 보면 대들보 하나는 양담부라는 게 뭡니까? 보의 양담부가 뭐 있어요? 보머리잖아요. 그렇죠? 보의 양담부는 보머리 아닙니까? 보머리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문제 없는 충해와 부식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존 처리하는지를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는 보중앙부의 수직 균열이 있는데 이건 뭐냐? 구조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균열에 대한 보강 방법 6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문제 분석이. 됐죠? 그런 범위가 잡아지는 거야. 이거 없이, 문제 조건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번에 요구한 거는 단순하게 보머리가 조금 깨지거나 보 중간에 조금 떠져나가서 이거는 이미 풀어봤다,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일 때 이거는 구조에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보존 처리 방법의 4가지, 보강 방법, 보존 처리 방법 4가지. 그런데 보호 몸통 중간부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이 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 강성이 확보돼야 되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강성이 있는 보강 방법, 보존 처리 방법이 돼야 되겠다, 그죠? 단순하게 수지 처리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럼 거기에 어울릴 만한 6가지 사항들을 찾아라. 그런 사항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선생님 5가지만 쓰면 안 돼요? 5가지만 써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 이 요구사항에 적절한 내용과 도면을 해야 돼. 두 번째 요구사항에 보머리 작도해가지고 이렇게 답안수가 수두룩했습니다. 복귀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들이, 지금 오늘 제가 강평해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한 번 정도 내지 뭐 몇 번씩은 언급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그걸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분석해내고 풀어내는 그 능력이 부족하면 시험장에서 그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사항을 넣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적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산도 제가 원래는 적산 폼셈책 갖고 통째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작년에는 발췌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적산책 어디서 다 외우라 그러고, 심지어는 그 품에 있는 항목의 밑에 있는 할증 요소들도 막 외우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적산책, 그러니까 품셈책 통째로 갖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그거 설명드리면서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사항들, 그죠? 꼭 파악해야 되고 나머지는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을 구분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와야 시험을 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 시험 치는 훈련이 안 돼요.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런 내용을 숙지해야 이런 시험을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런 훈련들을 해볼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죠? 그 대신 신규 수강생분들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시험 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시험 치고 분석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파악하고 이제 공부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1번 문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